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북한의 김원홍 국가보위부 부장 숙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사실 숙청, 경질, 혁명화 교육 그리고 죄기용 이 사이클은 김정일이가 소위 말하는 충성심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공포 정치를 통한 자기 세력화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사람 통치, 측근을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것입니다. 김정은 역시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이 이것인 만큼 그 사이클을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병서와 김원홍의 이번 숙청을 완전한 영원한 용도 폐기인가 아니면 충성심 경쟁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순환교육, 혁명화 교육 내지는 숙청의 기간을 숙청이라는 건 한 여러가지 대여섯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처형에서부터 시작해가 교육에 이르기까지 뭐 유배 여러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숙청의 기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어서 이 숙청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정치의 직접적인 공포 정치를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물론 김일성 때부터였습니다마는 김일성이 1962년 실질적으로 갑산파의 강경파에 의해 추대되어서 사실은 1950년 전쟁도 끌어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일성이 북한의 유일 영도 주자로서 발판을 굳히기 시작한 건 1962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역시 김일성 역시 이러한 방법을 썼지만 김일성은 자기가 집권을 할 때에 많은 동료들도 있고 적도 있었지만 많은 사실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빨치산파라 해서 항일 운동을 하던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이 항일 전쟁, 중일 전쟁에 직접적으로 모태동을 돕던 그런 세력들이 김일성의 실질적인 피부치 이상의 가까운 그런 혈맹의 동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정일은 그런 혁명화 작업을 피를 흘리는 혁명화 작업을 거쳐서 집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권력 수업 동시에 아버지로부터의 상당한 좀 견제도 받아가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23살 때부터 50살 집권을 할 때까지 27년간에 걸쳐서 김정일은 군과 당의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정치 경력을 거의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김정일은 집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집권과 김정은 집권의 차이는 김정일은 당과 군을 경험을 했고 둘째 당과 군의 생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실질적으로 자기 세습 권력이 아니라 김정일은 사실 세습 권력이라기보다는 거의 권력 쟁탈에 가까운 과정을 거치면서 삼촌도 물리치고 자기 계모도 물리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 투쟁을 거쳐서 집권한 사람에 비해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2008년 이후로부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후계 작업을 거쳐서 당 경험 하나, 군 경험 하나 없이 갑자기 말 그대로 세습을 받은 그런 집권자입니다. 그래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형태는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러한 소위 말하는 숙청이라든가 경질이라든가 혁명화 교육 그리고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기용하거나 아니면 숙청에서 완전히 끝내야 할 존재는 사형시키거나 이 사이클을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사실은 김정일을 집권자가 되도록 도와준 막강한 백그라운드들이 있습니다. 만경학파라든지 그 빨치산파의 자녀들 중에서 머리에 먹물이 전혀 없는 들지 않은 그런
빨치산파의 자녀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지식인으로서 테크노크래트로서 그리고 머리에 먹물도 넣고 똑똑한 자식들을 모아가지고 자식들로 형성이 된 만경파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김정일을 집권자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최광의 자식으로서의 최룡의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정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나 군이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치 기반은 완전히 정보 정치로 시작한 겁니다. 정보를 통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숙청시키고 누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안고 누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걸 거의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은 집권 후에 5차례에 걸쳐서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인민무력부장을 갈아치우고 3차례에 걸려서 총참모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을 갈아치웠지만 2012년 4월부터 자기가 기용한 국가보위부의 부장인 김원홍은 최근 실각시키기 전까지 김원홍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장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끌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김원홍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는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정보정치에 아주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원홍이 가져오는 정보를 거의 독점하면서 그 정보에 의해서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숙청하고 누구를 그대로 자기의 측근으로 끌고 가야 될지 카테고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홍의 실질적인 김원홍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거의 물샐 틈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15년 실질적으로 김정은은 자기가 집권 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측근들 중에서 실세이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아주 측근이고 충신이라 하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김격식이 77살에 죽었지만 사실 김정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군인다운 군인이고 정치에 물들지 않으면서 천안함 사태를 주도한 군인 중에 군인인데 77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해 말에 김양근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보면은 대부분 의심스러운 정치적인 음모가 있거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죽는 경우엔 대부분 패턴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심장마비설로 죽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병서, 이번에 우리의 관심의 주가 되는, 관심의 핵심이 되는 황병서는 실제로 2008년 김정일이가 스트로크, 사실은 출혈이 와서 쓰러진 후에 장성택이 나름대로의 어떤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야심을 가지고 그 당시 장성택이 노동당 행정부장을 했지만 노동당 행정부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조직지도부 제일 부부장인 이용철과 이재강입니다. 조직지도부가 사실은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조직지도부를 브레인으로 보고 사람의 몸에 브레인으로 보고 선전선동부를 팔다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중심 내부 조직 21개 중에 가장 핵심 부서가 조직지도부와 그리고 선전선동부 그리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38호 39호실을 가장 핵심 부서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철, 이재강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2010년 4월에 죽고 이용철이 4월에 죽고 이재강이 10월에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장마비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은 뒤에는 장성택이가 이 작품을 처형과 교통사고와 심장마비로 죽도록 장성택이가 작업을 했다는 게 거의 확실한 가장 근거 있는 추론입니다. 장성택이가 이 둘을 죽였을 때 실질적으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동시에 그들 이용철, 이재강 밑에 심부름하던 사람이 바로 황병서였습니다. 그 장성택이가 이를 죽이고 나자 황병서는
무엇 때문에 김정은에 의해서 발탁이 됐냐면은 장성택을 처형하는 공문으로 김정은에게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 후 황병서는 제2인자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룡해 그리고 김원홍과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최룡해와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다가 2014년에 사실 최룡해를 혁명화 교육으로 숙청시킵니다. 보냈다가 다시 최근에 중앙당 소위 말하는 부위원장으로까지 되돌아왔지만 김원홍과 황병서가 그 사이에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김원홍은 나름대로의 황병서의 비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고 황병서는 김원홍의 아들에 대한 비리를 갖고 있다가 치열한 정보 싸움에 의해서 황병서가 결국 김원홍이 먼저 김정은에 의해 찍히도록 만들고 난 뒤에 황병서가 그 순서를 지금 보복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보복의 실질적으로 보복은 제가 볼 때 3년 전에 당한 최룡해가 다시 황병서와 김원홍을 쳐내는 꼴인데 이것이 김정은으로 볼 때 완벽한 완전한 용도폐기 다시 말하면 현영철처럼 뭐 아버지 김정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94년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10,000명 이상을 처형을 했지만 사실 고사포 처형이라는 것은 김정은 때 들어와가지고 있는 훨씬 더 잔인한 방법입니다만 현영철은 제가 가진 자료에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영철을 고사포로 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포 처형을 한 현영철처럼 완전 용도 폐기된 것인가 아니면은 황병서나 김원홍이 어느 시점 되면은 혁명화 교육이나 유배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정치 수용소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의하면은 완전 처형 형태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완전한 용도 폐기보다는 일시적인 이 권력 다툼의 소위 말하는 순서라고 봅니다. 근데 이 권력 다툼의 순서는 황병서와 김원홍이가 소위 말하는 최룡해에 의해서 밀려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김정은이가 시키는 거죠. 김정은이가 자기들끼리 직접 시키든 간접적으로 시키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서로 쳐내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민주당 간사 정보위 간사는 김모 의원은 이것이 뭐 빨치산과 소위 말 백두혈통 간의 싸움이라 하는데 빨치산이라는 세대는 지금 뭐 빨치산 세대는 김일성 때 거의 끝나고 김정일 때 그 조금 남아있던 80 넘은 노친네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 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치산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빨치산 세대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백두혈통이라는데 김정은이가 무슨 백두혈통입니까? 태어난 것도 백두산 밑이 아니고 원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 생일이 서너 개씩이나 되는 게 실질적으로 생일이 서너 개씩이나 되고 그걸 국경위로 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출생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게 다 그런 좀 부끄러운 엄마도 사실은 백두혈통의 실질적인 김정일의 첫째 부인도 아닌 상황에서 태어났고 장남도 아니고 그리고 백두혈통의 요소로 갖추어져야 될 장남도 아니고 그리고 순수혈통도 아니고 백두산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핸디캡이 많은 김정은을 백두혈통으로 규정을 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북한 조직 지도부가 20년 만에 이 소위 말하는 총정치국을 검열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20년 만이라는 것은 또한 그 역시 과장이라고 되는 게 2년 전에 사실 나름대로 김정은이가 한 번 물갈이를 싹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지금 물갈이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김정은으로서는 핵과 그리고 경제 병진 정책에 있어서 황병서는 나름대로 핵강국으로 끌고 가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거의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황병서를 쓸 만큼 이용할 만큼 거의 다 했다는 거죠. 김원홍도 사실은 정보를 가져오는 아주 훌륭한 채널로서
그 머리가 사람 몸에 피를 빨아먹듯이 김정은이가 나름대로의 김원홍이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 기반을 굳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종파 세력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혹은 당에 불손하다, 지도자에 불손하다는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처형하고 죽이고 숙정하고 유배시키고 뭐 교육화시키고 이런 그룹을 김원홍이 주는 정보로 다 했습니다. 이 정보 다툼에서 제가 볼 때는 황병선한 김원홍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한 끝난 용도 폐기라기보다는 김정은으로서는 첫째 핵강국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자리를 굳혔으니까 잠깐쯤 황병서를 뒤로 물려놔놓고 혁명화 교육을 보낼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숙청시켜서 완전히 죽이기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핵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지만 경제 문제, 사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뭐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도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지금 미국이 끌고 들어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경제정책이 가장 유엔 대북 제재에 함께 동참하는 북한의 돈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97년 IMF를 당했을 때, IMF 위기를 당했을 때 국내에 가지고 있는 외화가 208억 불에 불과했다는데, 북한이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게 20조 정도, 200억 불 정도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꼬리를 잡으면은 북한은 지금 2개월 60일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게, 김정은이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자비를 베풀거나 대화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뭐 천하에 없는 김정은이라도 돈이 없는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그 돈줄을 조우는 역할만 하면은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사실 김정은 목을 비틀어지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트럼프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틸러슨 국무장관을 시켜서 동남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달하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에 돈 주지 마라, 중국한테 주지 마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너들이라도 동참해라, 동남아 너들 동참해라, 이 방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로 되돌아오면, 김정은을 볼 때는 황병서 김원홍이 아니라 새로운 최룡해를 통한 다른 측근들을 끌어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용하고 있지만 통전부장으로 쓰는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돈 만드는 채널로 해서, 지금 김정은으로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돈줄을 유지하는 거니까 해외에 내보낸 외교관이나, 그리고 해외 나가서 노동자들이 돈 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유엔 제재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지금 막혀가고 있으니까, 그런 채널에서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을 하거나 새로운 세력들을 내보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황병서와 김원홍을 뒷줄로 빼놓지 않았나. 혁명화 교육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국의 인민의 당에 좀 더 적극으로 충성하고는 돈 만들어 오라는 거죠. 충성하고 당 혁명 사업에 적극적 앞장서라는 이 기간을, 목줄을 좀 더 조아서 그들이 좀 더 반성하고 더 당의 혁명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때 다시 끄집어내기 쓰기 위한 충성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혁명화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핵 경제 병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뒤로 빼놓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뭐 20년 만에 피바람 부는 거, 피바람은 계속 붑니다. 왜냐하면 혁명화 작업, 충성 경쟁, 피바람이라는 그런 공포 정치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때까지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20년 만에 조직 지도부가 당 정치국에 대한 뭐 총정치국에 대한 무슨 검열,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장된 설명이고, 다만 한 가지 조직 지도부가 다시 2000년대 초반처럼 김정일 때처럼 조직 지도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김정은이가 김원홍이나 황병서 같은 친구들을 뒤로 일단 물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경덕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김평애 같은 친구들은 나이가 사실은 60이 안 된 젊은 친구들을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밑에 거느리면서 손발처럼 쓰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쓰던 식구들을 황병서나 김원홍 같은 친구들을 뒤로 물리고, 그래도 재룡이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계속 끌어오던 친구고 또 한 2년 정도 혁명화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제 좀 더 김정은에게 충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끌어다가 지금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용도폐기 이제는 끝났다. 뭐 황병서를 안 데려올 것이다. 김원호를 처형할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다만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더 가멸차게 끌어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식구들을 먼저 끌어가 서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뒤로 조금 물려서 혁명화 교육 내지는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뒤로 물려놓은 그런 일단 순환 보직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순환 메커니즘에 의한 경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김정은의 새로운 무슨 세력 구도다 뭐 피비린내 나는 뭐다 뭐 피비린내 이때까지 나왔으니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